아내는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뺨까지 때리더니 이 집의 새 가장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를 알아낸 순간 나는 단지 내 가족만을 되찾은 게 아니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나는 모두 되찾았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내가 목격한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선 남자가 내 아이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야. 그 순간의 굴욕과 모멸, 그리고 분노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난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경계를 훌쩍 넘어섰다. 이건 단순한 외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가정을 무너뜨리며 누군가는 남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모든 윤리와 양심을 조용히 치밀하게 파괴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의 외도라 하면 울며 떠나는 한 사람과 고개 숙인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다르다. 이건 무너진 남자가 다시 일어나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연하는 이야기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다. 내 자리를 빼앗고 아이들을 흔들고 내 삶을 통째로 뒤엎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알아낸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다시 희망을 세우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집 한 채나 아이 둘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절대 돌려줄 생각조차 없던 것들. 그들이 감히 짓밟았던 나의 존엄과 자존심. 그리고 이 모든 싸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라는 가치를 나는 하나씩 되찾아 나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내가 정한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다. 결혼한 지 12년.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다. 우린 특별히 화려한 부부는 아니었다. 여행을 자주 가거나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일도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두 아이, 하윤이와 지우 중심으로 돌아갔다. 평일엔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하고 주말엔 아이들을 축구 교실에 데려다 주었다.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함께 보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이었다.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소진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내 커리어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늘 내 곁에 있었고, 나 역시 그녀가 직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었다. 얼마 전 소진은 연구소에서 승진했다. 일은 더 바빠졌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 즈음부터 그녀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태석 교수였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고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어땠는지 그저 직장 동료 이야기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 입에서 흘러나왔다. 말투에는 묘한 존경심이 실려 있었고 눈빛엔 알 수 없는 반짝임이 더해졌다. 처음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엇보다 내 아내였으니까. 소진은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어갔다. 소진은 점점 늦게 퇴근했고 회식이나 회의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와서도 온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노트북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싸움과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내일 발표회에 일찍 올 수 있어? 소진은 휴대폰을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노력해볼게. 근데 약속은 못해. 태석 교수님이랑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그 말에 지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맨날 일하잖아. 그 사람 혼자선 못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마저 그녀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점점 뒷전이 되는 기분이야. 소진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 채 짧고 냉담하게 대답했다. 지금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잖아. 당신도 알 텐데. 알지. 그렇지만 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 아냐?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애정이 아닌 피곤함과 짜증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지금 태석 교수님이랑 중요한 과제 맡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그 팀 전체가 흔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술은 굳어졌고 목이 바싹 말랐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애정은 없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텔레비전을 켜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문득 우리의 결혼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로도 소진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으면 맨날 그런 거 왜 물어봐? 대답은 건조하고 대화는 한없이 짧았다. 그녀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회식, 야근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심지어 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자 내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기댔던 애정은 사라졌고 웃음이 머물던 자리는 날선 말과 무거운 침묵만이 채워졌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 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는 오늘도 안 와? 하고 묻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갈라졌다. 어느 저녁 소진이 서재에서 일하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조차 느끼지 못한 채 노트북에 몰두했고 그 눈빛은 내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도 못하고 다시 조용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그 밤도 나 혼자였다. 우리가 함께 세워온 가정은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소진은 부엌 한켠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뭐가 그렇게 웃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묻고 싶었다. 태석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야. 진짜 웃긴 사람이야. 이 사람.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접시를 닦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또 하나 부서졌다.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차갑게 가슴을 후벼팠다. 이후에도 태석이라는 이름은 매일같이 그녀 입에서 흘러나왔다. 회의에서 나눈 대화, 점심시간의 잡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우리 가족의 식탁 한켠엔 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직장에서야 자주 얘기 나눌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그녀가 내게 워크숍 행사에 함께 가자고 말한 날 무너져버렸다. 나는 사실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싶어 따라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소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이했고 그녀의 등 위에 얹은 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나는 구석에서 낯선 이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혼자 술잔을 비워갔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소진은 그 말에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다.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랑 태석 씨, 도대체 뭐야? 그녀는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그렇게 귓속말하고 그렇게 웃는 게 그게 동료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 진짜 유치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 데리고 오기 싫었던 거야. 괜히 질투하고 감정 상하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느꼈던 상처와 모멸감은 그녀에게 그저 질투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다툴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이 자리에 없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진은 그런 내 변화 따위엔 관심도 없다는 듯 여전히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다. 오늘 태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 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집 안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내 속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느 저녁 나는 아이들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소진의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슬쩍 화면을 본 뒤 피식 웃었고 답장을 보내더니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그 장면은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었고 그 무심함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진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우린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기는 해? 소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잘해보긴 뭘? 우리 결혼 말이야. 지금의 우리.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였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늘 예민하게 굴고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이랑 사는 게 이젠 지쳐.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멈췄다. 그 말은 너무도 날카롭고 잔인했다. 내가 듣게 될 줄은 몰랐던 문장이 내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후로 태석은 대놓고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도와주러 왔다는 말로 포장된 그의 방문은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윤이와 식탁에서 숙제를 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가 나타났다. 치킨 봉투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좀 사왔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벌써 먹었어요. 소진은 그 말에 반응도 하지 않고 식기부터 꺼냈다. 나는 안 먹었거든. 고마워요, 태석 씨.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윙크까지 곁들였다. 소진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죠. 나는 손에 쥔 연필을 꺾을 뻔했다. 하윤이는 그 눈치를 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아빠, 나 방에서 할게요. 그날 밤 그는 거실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지우가 물 마시러 내려왔고 나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고 있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은 그의 팔이 소진 쪽으로 기울어진 걸 보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말했다. 이제 늦었네요. 돌아가셔야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왜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일 얘기 좀 하다 보니 늦었네요. 여긴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만하시죠. 그때 소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해? 발표 준비 좀 도와준다는데 이걸 가지고 얼어붙었다. 계단 위에 서 있던 지우는 숨을 삼켰고 복도 끝에서 하윤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다.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침묵, 그게 내 뺨보다도 더 아팠다. 그는 내 가족 앞에서, 내 집 안에서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그걸 지켜보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지금 당장.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왜?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해봐. 궁금하네. 그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고 나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거실벽으로 밀쳐붙였다.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치욕이 마침내 그날 밤 터져나왔다. 나는 태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눈앞까지 얼굴을 들이댔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딴 짓을 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서 감히? 소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니엘, 그만해. 제발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내 아이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고 소진은 그걸 지켜보면서도 침묵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조롱한 건 오늘로 끝이다. 그는 겁먹은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진정하세요.
형님,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나는 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벽에 밀쳐붙였다. 내 가족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게 장난이야? 여길 위의 공간이라 착각했냐? 소진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다니엘, 그만해. 지금 너무 심하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내 손은 여전히 태석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심하다고? 그 말이 지금 내 입에서 나와? 이 남자가 몇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날 조롱해도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참고 또 참은 걸 그게 그렇게 당연했니? 계단 아래에 지우와 하윤이 서 있었다. 작은 눈망울에 공포가 가득 맺혀 있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태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집에서 상남자처럼 군림하고 싶었냐? 그럼 한번 상대해보자, 제대로.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놔주세요. 나는 그를 놔주었다. 그는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다음에 또 나타나면 오늘보다 훨씬 더 불친절하게 맞이할 거야.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몸을 가다듬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쳤네 진짜. 그래서 소진 씨가.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바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집 안은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다. 소진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한테 폭력을 쓰다니 제정신이야?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폭력. 그 인간이 내 뺨을 때렸고 넌 그걸 보고도 아무 반응 없었잖아. 지금도 나보다 그 인간 편이니? 소진은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말했다. 장난이었잖아. 넌 너무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이 또다시 가슴을 후려팠다. 예민.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들락거리고 애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근데 넌 웃고 있었지. 소진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곧 차갑고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이 예민하게 굴었잖아.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건 더 이상 태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 이제 됐어.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윤이와 지우는 함께 침대 위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다시 안 올 거야. 하윤이는 내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아빠랑 엄마 사이 안 좋아요?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조금 복잡한 시기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건 절대 안 변해.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더는 키울 수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더 나은 내일을 줘야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나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려는 그 순간 대릭이라는 이름이 다시 우리 삶에 떠올랐다. 그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불쾌한 놈 정도로 생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더러웠다. 회사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정장, 값비싼 레스토랑, 그 모든 것들이 회사 돈으로 운영된 가짜 삶이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내 아내도 그 덫에 빠졌다. 수사당국은 곧 대릭의 회사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수년간 축적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거기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적 협박과 조작,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위협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외도남이 아니라 뿌리부터 썩어버린 인간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인 수진 가명의 이름도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횡령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었지만 회사 경비로 처리된 고급 스파 이용,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등이 수진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수두룩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업무용 접대비로 위장되어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참고 넘겼던 모든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저 남자의 삶은 거짓이었고 내 아내는 그 거짓에 기꺼이 몸을 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 사태를 단지 화나서 분노하고 끝내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대리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하게 준비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그리고 가정폭력과 모욕적인 언행들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모았다. 대리기 내 얼굴을 때리고 내 가족을 조롱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었다.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결국 대릭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추악한 실체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남자라는 허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수진 또한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녀의 이름이 회사 경비 횡령 내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로 보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추락하는 남자 곁에서 함께 몰락한 공범처럼 보였다.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며 나는 내 자식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고 싶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건 사랑이지만 정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순 없어. 아이들은 더 이상 대릭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이름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상징일 뿐이었다. 대신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 나갔다. 소소한 일상, 아침밥을 함께 먹는 시간, 공원에서 뛰노는 주말 오후.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회복의 과정이자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난 확신했다. 그들은 무너진 가정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아버지 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대리계 회사 카드로 결제된 수많은 고급 소비 내역들.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린 건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알려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더 이상 혼란스러운 상황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 수진이 대릭을 통해 행복을 찾을 거라 생각했다면 이제 그 대가를 뼈저리게 알게 될 차례였다. 대릭이 체포되던 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오만한 얼굴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걸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언론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원 대릭, 수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조롱하고 가족을 무너뜨린 그 인간이 결국엔 자신의 죄로 쓰러졌다. 예상대로 수진은 몰랐다며 피해자인 척을 했다. 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몰랐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모른 척 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스파를 예약해주고 고급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혜택은 온전히 누렸으면서 책임은 회피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잘렸다. 대릭과 얽힌 이미지가 회사에 불편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변 지인들도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무너져갔다. 어느 저녁 아이들과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한 번만 이야기할 시간을 줘. 제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자를 삭제했다. 그녀에게 해줄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순간 옆에서 내 얼굴을 살피던 클로이가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공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우리 삶엔 그 어떤 혼란도 필요 없었다. 대릭도 수진도 이제 우리 삶에 더는 없다. 그 혼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우리 집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 평화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늘 든든히 곁을 지켜줬다.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나는 그녀 덕분에 더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리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끝내 수억 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그 재판을 보며 지난 수개월간의 상처가 마침내 봉합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지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나에겐 더 이상 그녀가 남긴 감정도 없었다. 연민도, 미움도, 그냥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어느 밤, 소피아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다니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웠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무너져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혼란도 없고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우리 세 식구는 소소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없이 밝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리암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희 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항상 너희를 지킬 거야. 그 순간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 행복해요. 그렇죠, 오빠. 리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맞다. 우리는 이겼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소피아와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모든 게 좀 정리된 기분이 들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야. 오랫동안 망가진 관계를 붙잡으려고만 했거든. 더는 존재하지 않는 수진이라는 사람의 그림자를 쫓았던 것 같아. 그걸 놓아주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나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다.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의미였다. 단순히 상처를 이겨낸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든 것이었으니까.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다. 카페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다니엘,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 수진. 나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 그녀는 눈치를 보며 두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럭저럭이야. 데리길 들었어. 다 알더라. 다. 나는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세상은 다 알게 돼. 그녀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 알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들어줬으면 했어. 의외의 말이었지만 이젠 예전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느끼는 무감한 연민뿐이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짧게 답했다. 하지만 난 이미 다 정리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해 보여. 진심으로 행복해. 이번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곁을 지나쳤다.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피아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참 멋졌어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되새기게 해줬다. 더는 수진이 무너뜨리려 했던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클로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응,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그 말은 정말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소피아와 함께하는 일상이 안정되자 어느새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던 나를 보며 리암이 물었다. 아빠, 떨려요? 나는 웃으며 그의 나비 넥타이를 매주었다. 아니, 전혀 안 떨려. 난 확신이 있어. 이 결혼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시작이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안겼다. 아빠랑 소피아 이모,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혼식은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우리를 지켜봐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했고 소피아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올 때 나는 세상이 멈춘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눈부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꽃잎을 흩날리며 신나하는 클로이, 내 옆에는 자랑스럽게 서 있는 리암. 소피아의 손을 잡은 순간 모든 고통이 먼 기억처럼 흐려졌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서약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진짜 동반자가 어떤 건지 보여줬어요. 소피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이제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은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부부로 맺어진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예치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정원을 가득 메웠다. 나는 소피아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리암과 클로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우리를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다. 그 순간은 내가 평생 간직할 너무도 소중한 장면이었다. 내가 그토록 힘겹게 지켜낸 삶의 결실이었다. 피로연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찬 축제였다. 웃음과 춤, 따뜻한 축하의 말들이 밤을 수놓았다. 내 여동생 사만다가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 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버티는 것이고 무엇이 이겨내는 것인지를 보여줬어. 지금 내가 만든 이 가족, 이 삶은 정말 아름다워.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이어 리암과 클로이도 짧지만 진심 어린 축사를 했다. 아빠, 사랑해요. 리암이 수줍게 말하며 소피아를 한번 바라보았다. 소피아 이모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가슴 깊숙이 감사와 사랑이 벅차올랐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정원의 한켠으로 조용히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잔잔한 전구빛이 정원을 물들이고 피로연장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소피아가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응. 너무 괜찮아서 놀라울 정도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 마치 꿈만 같아.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이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다니엘.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으니까요. 이젠 정말 당신 것이에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것이지. 당신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밤이 끝나고 우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직도 조금은 붙잡고 있던 무언가 과거의 그림자 같은 것을 완전히 놓을 수 있었다. 배신과 상처, 절망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평화를 손에 넣었다. 며칠 후부터는 새로운 리듬의 일상이 시작됐다. 소피아와 나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집을 함께 만들어갔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소피아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식사하고 사소한 순간들을 함께 즐기며 우리는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현관 앞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 여기까지 온 길.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그녀는 내 손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우린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었다. 혼돈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이 삶은 나의 회복력,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증거였다. 아이들이 웃고
소피아가 곁에 있는 지금 내가 싸워 이뤄낸 이 삶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